2부 문을 열겠습니다. 결국 미국의 4분기 GDP가 조금 부진했던 날, 피치가 유료존 5개 국가의 신용 등급까지 강등한 주말이었습니다. 외국인은 결국 1,000억 넘게 현물에서 오래간만에 순매도했는데요. 13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현물을 판 날 코스피도 1% 넘게 빠지면서 종가상 겨우 1,940선을 지켜냈습니다. 기관이 물량을 받아주지 않은 것도 오늘 조정의 원인이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는 종가상 7.5% 이상 크게 밀려 장중 저점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종가 먼저 시황센터 가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우리 국내 시장도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1월 30일 월요일 코스피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오후 들어서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940선을 하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오후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더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1.24% 하락한 194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13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요 1,085억 원 매도했고요. 기관 역시 5거래일 연속 매도하면서 오늘 2,180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1,717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네요.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닥은 상승세로 출발했는데요. 외국인 매도세에 밀려서 장중 하락세로 반전했죠. 오후 들어서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1.06% 하락한 51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외국인은 165억 원 매도했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은 매수 우위를 보였네요. 개인이 170억 원, 기관이 2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오늘 환율은 장 초반 그리스 국채 교환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이내에 혼조세를 보이다가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4원 10전 상승한 1,127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전기, 가스업이 오른 반면에 운수장비와 화학, 철강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지 하루 만에 하락 전환했죠. 가격 부담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111만 5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차 2.26% 빠지면서 21만 6천 원에 거래 마쳤고요. 현대모비스도 7.59% 큰 폭으로 급락하면서 28만 원에, 기아차 역시 0.89% 약세 보이면서 6만 6,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2.44% 빠지면서 29만 9,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한국전력은 0.93%, 강보합권에서 27,2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KB금융은 0.82%, 오늘 상승하면서 42,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하이닉스도 0.96% 상승했네요. 26,2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3.53% 하락하면서 36,9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CJ홈쇼핑도 0.84% 약세 보이면서 27만 2,2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안철수연구소도 4.82% 빠지면서 11만 8,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ENM은 1.11% 빠졌습니다. 31,250원에 거래 마쳤고요. 메디포스트 10% 넘게 급락하면서 오늘 13만 5,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포스코캠텍 역시 2.83% 빠지면서 16만 1,3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다음은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4거래일 연속 하락했죠. 외국계를 중심으로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 자동차주들이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 2.26% 빠지면서 21만 6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 현대모비스 7.59% 빠졌습니다. 만도 역시 4.81% 빠지면서 17만 8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글로비스도 2.06% 빠지면서 19만 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가스관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관 관련주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남북 널을 잇는 가스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란 소식에 현재 오늘 관련주들이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B&B 성원은 이와 함께 재무 개선 기대감이 겹치면서 장초반 상한가로 직행했는데요. 오늘 33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미주제강도 23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하이스틸 역시 상한가 기록하면서 44,95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휴머텍 코리아도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세종시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세종시 관련주가 떠오르고 있죠. 세종시 이슈가 여야 모두에게 지원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관련주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영보화학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4,58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프롬파스도 상한가 기록했네요. 3,1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유라테크도 종가 기록했네요. 4,070원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엔터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3인방이 약세장에서도 오늘 급등세를 보였죠. 올해도 K-팝 열풍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일본에서의 화력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이죠. 오늘 엔터주들 동반 상승 보였습니다. SM 53,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도 5% 상승하면서 8,390원에, YG 엔터테인먼트도 6% 이상 상승하면서 97,0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하나금융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오늘 두 종목의 흐름이 엇갈리는 듯 보였는데요. 장 마감 가까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오늘 하나금융지주 39,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외환은행 역시 이틀 연속 상승세 보이는 듯 했는데요. 오늘 8,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중국장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 긴 춘절 연휴 쉬고 플러스를 못 내는 모습. 하지만 2300선은 상해종합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의도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의 소폭이나마 매도 전환. 오늘 조정도 1% 남짓 나온 것 같은데 투신권을 계속해서 물량을 안 받아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이 다소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코스피가 24포인트가량 하락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일단 일간 기준으로는 최대폭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시장 흐름은 조정에 대한 어떤 경계 심리가 좀 높아지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월 10일 이후에 상승세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별다른 조정 과정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차익 매물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조정 자체는 어느 정도는 예고가 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1월달 코스피 랠리의 상당 부분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분이 수급적인 모멘텀이었는데요. 이러한 수급적인 모멘텀이 다소는 긍정적인 흐름의 어떤 정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을 좀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도 좀 우려가 되는 요인인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이 순매도 전환했던 이 부분 외에도 국내 투신권과 기금의 그 매도세가 1월 들어서 특히 이제 지난주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수급적인 모멘텀을 좀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시장 흐름이 그 조정을 좀 단기에 마감을 하고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기 위해서는 수급 모멘텀의 어떤 긍정성 확보가 전제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수급 악화가 단기적이라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길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당장 오늘 밤에 이후 정상회담도 좋은 어떤 변수겠어요. 수급 변화예요. 일단 수급 모멘텀이 둔화된 이유는 단기적인 어떤 가격 부담 요인도 작용을 하고 있긴 한데요. 1월달 랠리를 이끌었던 일단 긍정적 요인들이 모멘텀 측면에서는 둔화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부분에도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수급 모멘텀의 어떤 그 둔화 부분 그리고 차익 매물 압력 부분들이 단기에 그치고 재차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호전될 수 있기 위해서는 1월달 주가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요인들의 어떤 긍정적 흐름이 유지가 될 수 있을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그 2월달로 이제 접어들어 갈수록 다소간의 도전 요인이 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 문제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문제는 상당 부분 진정이 되긴 했지만 그리스 문제가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스의 어떤 국채 수합 그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된다 하더라도 헤어컷 비율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위험 자산에 대한 매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향후에 유럽 유인이나 아니면 경제 지표 모멘텀의 어떤 둔화 여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은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EU 정상회담 결과 그리고 그리스 국채 교환 협상 이 두 가지 결과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긍정적 수급 모멘텀은 정점을 통과하는 그런 중에 있을 가능성도 꽤 높은 편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스튜디오에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는데요. 보다 깊이 있게 이슈들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은요. 동양증권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님, 솔로몬 투자증권 방배 YG클래스의 김지훈 팀장님이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기에 있어서 두 분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은데 먼저 어떤 이슈들 또 특별히 준비해 오셨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이슈 크게 네 가지군요. 외국인들 13거래일 만에 현물 기준 순매도로 전환을 했는데 이제 발을 빼는 것인지 외국인 수급 전망 들어보겠고 두 번째 오늘 밤 중요한 EU 정상회담 결과 예상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세 번째는 미국의 QE3 지난주에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됐었는데요. 4월에 QE3 시행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좀 점검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오늘 특별히 현대모비스 포함해서 자동차주 크게 밀렸었는데 약세 배경은 무엇인지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 수 있는지 자동차주 얘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박석현 애널리스트는 긍정적 수급이 조금은 한 맥시멈 절정을 지난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13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한 외국인 이제 발을 빼는 것인지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 팀장님,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선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피치가 뭐 이렇게 등급 내린 건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고 미국의 4분기 GDP 때문일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 뭐 네. 특별한 이벤트 때문에 매도세로 돌아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게요. 예. 네, 그동안 워낙 많이 샀기 때문에 이제는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사실은 지금까지 좀 의외였던 부분은 이렇게 급격하게 12거래 연속 앞서 사면서 6조 이상을 샀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우리가 조금 믿지 않는 단기적으로 많이 이렇게 투자하는 유럽계 자금이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 유럽계 자금이 들어온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이십에서 실시한 장기 대출 프로그램 이게 성공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한국에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아시아 지역 전반적으로 한국, 일본, 대만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다 넓게 들어갔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중국 시장이 중국도 이제 춘절을 앞두고 한번 유동성을 크게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들, 한국, 대만, 일본 이런 나라 위주로 전반적으로 동시에 다 같이 매수가 들어온 모양새였습니다. 네. 예. 그리고 유럽 리스크도 이전에 비하면은 좀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편이고요. 예. 하지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세가 한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33%를 이제 거의 넘어갔거든요. 사상 최고치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과연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더 늘릴 것이냐? 네. 저는 약간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위험 자산을 너무 크게 선호하는 성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지금 정도의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한 이 정도 성향이라면은 이제 한국 쪽이나 아시아 쪽 주식은 이제 약간 속도 조절을 하면서 약간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아마 좀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이슈 그 타이틀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발 빼나는 발은 안 빼지만 어설프게 계속 걸친다 뭐 이런 답입니까? 그렇죠. 예, 발을 빼지는 않습니다. 담궜다 뺐다 예, 이렇게. 그렇죠. 아, 예. 그러면 우리 박현상 대리님은요? 일단 뭐 시장의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틀려질 것 같고요. 뭐 제 네. 생각에 봤을 때는 뭐 팀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뭐 담갔다 뺐다 이런 논리보다는 그날 시장 변화가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항상 지금까지 경험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다 샀다고 했을 때 기억을 해보시면 좀 더 산 경우가 더 많았었고요. 이제 뭐 6조 정도 팔았다, 뭐 5조 정도 팔았다 이렇게 더 이상 팔 데가 없지 않느냐 했을 때는 투신권이라든지 국가에서 매물이 또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하락을 좀 더 발목을 더 잡았었던 경험적인 수치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뭐 주식시장을 말씀드리기 있어서 뭐가 정해졌다, 뭐 지금 분석되고 종목을 빼야 된다라는 경험적인 판단보다는 리스크가 완화되면 될수록 외국 매수 기조는 그래도 지금 이상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짚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니 이제 뭐 어떤 굉장히 짧은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동네 바보형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그 형한테 자꾸 휘둘리는 것 같아가지고요. 뭐 지금까지 돈 많아서 어쩔 수 없나요? 일단은 뭐
쇼커버링 들어오는 종목, 쇼펀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쇼펀드가 근데 인덱스를 통해서 바스켓을 통해서 좀 집행됐다고 뭐 저는 지난주까지 좀 얘기는 좀 들리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긴 하는데 그런 쇼펀드들 자체가 그들 운영하는 매니저들이 어떤 명목하에서 들어왔는지는 누구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운영하는 펀드 내에서 한국 시장 혹은 이머징 마켓을 굉장히 좋게 봤기 때문에 유동성이 앞으로 풀려지게 된다면은 네. 좀 더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다. 굉장히 좀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단언적으로 말씀을 좀 원하시긴 하지만은 일단 주식이라는 특성상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유동성적으로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박현상 대리님은 일단은 한 번 정도는 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뭐 유럽 리스크가 2, 3, 4월 정도까지는 일단 구체망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정도는 일정 부분 박스권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많이 사실은 막 들어왔다 뭐 비중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외국인들 살 만큼 샀다 했을 때 더 샀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또 뭐 추가적으로 한번 크게 확 살 수도 있다. 예, 이런 전망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쨌거나 외국인들은 뭐 한 이 정도 이슈 저희가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번에 외국인들이 사는 거하고 아주 상관성이 높은 변수입니다. 오늘 밤에 당장 있죠.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라고 하는데 EU 정상회담 결과치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럼 박현상 대리님이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유로 정상회담이 있다고 저희가 안 지는 한 2주 정도 됐죠. 뉴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 이슈에서 계속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일단 EU 정상회담에서 지금까지 논의됐었던 이슈 자체는 신재정협약이라든지 ESM 증액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시장에서 지켜보자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이슈들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녹아들었기 때문에 크게 임팩트가, 즉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 즉 종목이 있을 때 종목이 뭐 1,000억 정도의 플러스 영업이 흑자를 예상했는데 3,000억, 4,000억 나오지 않는 이상엔 주가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슈는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일단 당사국 견해 간의 견해 차이를 바로 좁히기는 좀 약간 힘들 전망이고요. 일단 보다 진전된 행보를 보여줄 경우에는 일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이 시장에선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고 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결론을 드리자면 신재정협약, ESM 증액안 이 두 가지 정도 자체가 오늘 논의될 예정인데, 일단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만 나왔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나오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추이를 지켜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유럽장, 미국장을 보면서 같이 판단하는 전략이 가장 낫다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ESM 증액 부분, 신재정 협약에 관한 조금 더 진전된 부분. 근데 사실 극적인 어떤 뭐 타결 가능성까지는 낮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는 분석도 있던데 우리 김지훈 팀장님께서도 뭐 한 말씀, 오늘 밤 워낙 큰 이벤트니까요. 한 말씀 해주시죠. EU 정상회담에 관해서.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미리 섣부르게 예측을 하기보다는 일단 오늘 저녁에 미국장, 유럽장을 보면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번 유럽 정상회담에서 어떤 안건을 다룰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대부분 예측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커다랗게 뭐 아주 획기적인 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또 하고 있지도 않은 편이니까요. 일단은 저도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EU 정상회담이 또 다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결과에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앞서서 박석현 연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국채교환 협상도 일단 오늘 밤에 한 번 더 마무리를 지어보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포르투갈이 계속해서 거론이 돼요. 일단 제가 뭐 이 보고서는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시장에서 좀 떠돌아서 좀 받아가 좀 열심히 좀 읽어봤는데 네. 내용 자체는 뭐 내용이 이렇습니다. 좀 잠시만 읽어드리자면은 유로를 위협하는 건 그리스가 아니고 포르투갈이다. 한 번의 디폴트는 사고일 수 있지만 두 번의 디폴트는 시스템의 위기다. 좀 이런 식으로 좀 모닝와치에서 나온 것 같고요. 일단 네. 25일자 레포트로 발간이 돼서 모 투신사에서 이걸 좀 영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제가 읽어봤는데 네. 일단 내용을 보면은 포르투갈 자체로는 일단은 작년 5월달에 유로존 구제금을 받았었죠. 받은 이후에 두 번째 정도 구제금을 받는다면 일단은 시스템적으로 일단 구제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에디토리얼, 즉 사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이런 사설들 자체가 현실화가 되면은 이것 보라, 내가 예측을 하지 않았냐라는 뭐 루비니 교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항상 이렇게 좀 주식시장에 루머로 떠돌아서는데 이걸 좀 말씀을 드린 이유는 포르투갈이 그리스만큼 좀 못 사는 나라긴 합니다. 그래서 그 포르투갈 자체라서 그리스 GDP 비교해 보면은 1인당 GDP가 그리스가 지금 보시면은 4,700억 달러 정도 하는데 지금 그 포르투갈 정도는 21,0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6,000달러 정도 낮은 수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부채 협약을
좀 이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경제 성장률이 좀 밑바탕이 돼야지 부채를 계속 갚아나갈 수 있는데 부채 수준 자체가 보면은 일단은 마이너스 성장률은 2012년도에는 올해죠. 마이너스 6% 정도. 그리고 2013년에는 마이너스 3% 정도. 즉, 갈수록 좀 줄어드는 수치긴 하지만은 경제 성장률 자체가 CT 보고서에 의하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 부채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암흑 경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세금을 안 내는 경제 자체도 4분의 1 정도, 25% 정도 된 수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빙성을 구체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은 항상 뭐 시장의 반응 자체는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미리 어느 정도의 힌트로서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경우고요. 아마 뭐 지금 방송 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일단 그리스랑 포르투갈 자체는 언제든지 올해 안에는 디폴트를 선언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즉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즉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 때문이라고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중간에 한 번 정도 쇼크를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풀로 채놓긴 힘들다. 뭐 저희가 얘기를 할 때도 뭐 1850에서 1900 박스권에서 1900 이상에서는 뭐 주식 비중을 줄이고 1800선에서 주식을 늘리고 하는 전략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여타의 모멘텀적인 이슈들 자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결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포르투갈의 디폴트가 난다 안 난다 단언적으로 선언시켜드리기보다는 이런저런 시장의 시그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갑자기 나왔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당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어느 정도는 이미 이 정도도 시장에서는 뭐 시장의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알고 있는 이슈지 않을까 좀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아까 뭐 EU 관련해서도 EU 애들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봉합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좀 기대하고 좀 믿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쭉 이렇게 포르투갈도 시장이 여러 번 거론되는 것 자체가 우리 투자자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어서 그 부분은 조금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언뜻 프랑스 등급 강등 생각이 나서요.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얘기인데요. FOMC에서 QE3 3차 양적 완화를 한 4월 달쯤 꽃피는 봄에 얘기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박현영 대리님 어느 쪽으로 보세요? 가능성 있다 쪽이십니까? 예, 뭐 지난주에 뭐 보고서를 좀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뭐 오늘 나온 보고서는 아닙니다. 지난주에 나오긴 했는데 일단 말씀드린 이유도 뭐 기억을 해보시면 작년 12월에 그 여쭤보셨었어요. 저한테 그 프랑스 신용등급 언제 강등될 것 같냐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근데 그거를 제 혼자만 알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고 옛날에 뉴스 봤던 거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S&P에서 1월 정도에 한 번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 안 된다면은 3월 전, 즉, 한 1분기 안에 할 가능성이 있다. 좀 그런 식으로 좀 미리 단초를 던져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맞아요. 그리고 대리님이 1월에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얘기했는데 맞추셨네요, 딱. 예, 고맙습니다. 일단은 뭐 그게 제가 잘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항상 시장을 바라봤을 때 어느 정도 단초는 항상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25일날 이제 QE3 관련 FOMC 회의를 했었는데 FOMC에서는 얘기를 했을 때 뭐 일단 자료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렸어요. 비둘기파랑 매파 두 개 정도 있는데 일단은 작년에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은 비둘기파를 선호할 수 있는 즉 QE3 양정화를 좀 더 선호를 하는 주체 자체가 지금 매파 정도, 그러니까 비둘기파가 QE3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매파는 반대 분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매파의 의결권이 올해 정도, 즉 2012년도 초반쯤에는 3분 정도 의결권을 잃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 좀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논리로 봤을 때, 올해 한 2월에서 3월 정도에 일단은 매파 있으신 3분 정도의 그 투표위원 자체가 성향이 잃게 되고요. 그 성향을 잃게 된 자체는 일단 QE3를 이어질 수 있는 일단 지금 화면이 나올 텐데 이어질 수 있는 비둘기파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것도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도 자료를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같은 게 지금 이 빨간 그래프하고 막대 그래프 위아래에 있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은 빨간색 부분 자체를 확인해 봤을 때 투표 숫자가 높을수록 매파 성향이 강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첫 번째 박스에 영구 투표권 있으신 분들은 이미 자체로서 비둘기파로 픽스를 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빨간불 세 분 있으셨던 분 자체가 새로 투표권이 생기면서 비둘기파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성향들 자체 그들만의 협약에 따라서 좀 바뀌어질 수가 있긴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서를 접해봤을 때는 그래도 한 분기, 3월에서 4월 사이 어떻게 보면 일단은 뭐 4월로 픽스를 시킨 이유 자체도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FED의 페드의 물가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은 좀 계속 높아질 거 예상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것 같은 경우가 일단 4월 정도의 그래프상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3월이다, 4월이다, 5월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4월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2014년 이후 매파 같은 게 2013년 이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성향이 좀 QE3 쪽으로 가면 갈수록 앞으로 유동성을 좀 더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좀 QE3가 유동성 공급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주택담보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마 시장에서 꽤 많은 금액의 유동성을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3월에 4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견해로 봤을 때는 4월 정도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일단 뭐 4월 달에 한번 보셔서 그때 맞느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자료를 같이 말씀드린 이유 자체도 일단 어느 정도 유동성 지금 기억을 해보시면 2월 달, 3월 달, 4월 달이 그리스랑 이탈리아 국채 만기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고 상반기 때 그래서 시장에 가기 힘들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4월 달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시장의 구제책이 미국에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까지 정리를 해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프랑스처럼 프랑스는 맞추셨는데 저희가 별 선물을 못 드려서 연준에서 비둘기파의 힘이 더 세가지고 4월 달에 말씀하신 대로 3차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저희가 센 차원에서 우리 그 공원에 가면 비둘기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선물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준 팀장님은 이제 조용히 듣고 계셨는데 QE3 나오면 뭐 유동성 랠리는 더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된다면 투자 전략은요? 일단 QE3가 만약 정말로 실행이 된다면 예. 그때는 정말 유동성 장세의 거의 피치에 다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만약에 이런 유동성 장세에 맞는 전략을 짜자면은 약간 증권주라든지 중소형주,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대형주보다는 좀 이렇게 중소형주가 더 잘 가는 편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고요. 근데 과연 QE3가 시행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거는 저는 사실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말 모르겠고요. 하지만 시행할 확률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근데 듭니다. 지금 4분기 예. GDP도 예. 3%도 안 나왔고 최근에 보면 확실히 주택 쪽은 좀 들쑥날쑥하고 전반적으로는 좀 주택은 안 좋은 것 같아서요. 예, 그렇죠. 주택도 안 좋은 데다가 그리고 뭐 발표되는 거시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GDP도 일단 예상치보다는 좀 밑돌았고 네. 개인 소비는 높아졌지만 그 소비의 질을 보니까 소득이 높아져서 소비가 많아진 게 아니고 신용을 많이 써서 소비를 또 많이 했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차 잘못해서 차라리 뭐 더블딥이나 아니면 한 번 더 침체를 겪느니 여기서 QEC를 한 번 더 실행을 함으로써 확실하게. 예, 확실하게 그냥 이 불황을 예, 아마 빠져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QE3 4월에 가능한지 부분 우리 박현상 대리님은 힘주어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자동차주 약세 배경은 이 부분 알아보겠는데 참 실적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업종이 참 전통적으로 자동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4분기 성적표가 나오면서 실적 얘기가 나온 이후에 자동차주는 쭉 내리막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뭐 시장 자체에서 뭐 현대차라든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자동차 네. 그때 뭐 일단 많이 올라갔다가 좀 빠진 것을 좀 기억을 하고요. 3일 연속 좀 매도세로 일관하는 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의 주체는 외국인이나 기관 둘 다 동반 쌍끌이를 나서고 있고요. 일단 오늘 현대모비스가 7%대 마이너스로 가장 큰 마이너스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자체는 특별하게 다른 것은 아직까지 파악된 건 없습니다. 장중에 나온 이야기를 또 통해서 보면은 앞으로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혹은 모 자문사에서 실적 우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를 좀 어떻게 좀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생각해가지고 손절 물량이 꽤 많은 물량이 나왔다는 것까지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방송에 임했습니다. 일단은 뭐 이럴 때에서 대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임하느냐 자세가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현대모비스 아직까지 뭐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 차트를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참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많은 좀 그 질문이 있는 현대모비스 차트를 통해서 좀 간단히 오랜만에 자동차 차트 분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 7월이죠. 뭐 41만 6천 원 정도 고점을 찍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8월 달에 이제 20만 원 중반대, 지금 같은 28만 원대가 빠진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봤을 때는 일단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그냥 모멘텀을 생각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28만 원대라든지 26만 원대까지는 저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반응을 했을 때 떨어지는 칼날은 쉽게 잡지 말아라는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즉, 매도할 때는 매도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양봉이 나왔을 때를 확인하고 사시는 전략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당신께서 지금 그 투자자 분께서 지금 방송을 보고 현대모비스를 오늘 한번 사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는 저도 그 현장에 있을 때 현대모비스 사자고 전화 좀 많이 받긴 했는데 그냥 종가까지는 좀 버티자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좀 1960 정도 고점을 맞고 떨어질 때는 빠지는 종목 더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다.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종목이긴 하지만은 오늘
오늘 뭐 바로 잡는 것보다는 종가 때 한 2번 정도 나눠주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28만 원 저점 한번 바닥은 잡긴 잡았는데 이것이 지금 진바닥이냐 아니냐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반등이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좀 좋겠느냐면은 빠질 때는 26만 원까지 한 번 더 빠질 가능성도 좀 어떻게 보면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할 때는 28만 원대부터 26만 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한데 알아두셔야 될 건 내일 양봉이 뜰 때를 확인해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이, 즉 개인 수급이 들어오기보다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한 0.5% 1% 정도 높게 사셔도 늦진 않으니까는 일단 지금부터 하셔가지고 일단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30만 원까지도 같이 볼 수 있다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현대모비스 네. 개인이 매수해서 뜨는 양봉은 믿으면 안 되겠네요. 일단 종목 내일 아침에? 자체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개인 트레이더의 성향 자체는 떨어지는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빠지면은 지금 최근 시장 자체도 아까 모 자문사의 선절 분야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자동차주를 가지고 있는 자문사라든지 혹은 어떤 빨리 즉 단기 매매라는 트레이더 입장에서의 자동차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입장에서 같이 접근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입장에서 시장의 하나케미칼 화학주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IT주, 삼성 SDI 같은 IT주 같은 우리가 한 2달 전까지 생각했었던 주변주들이 플러스가 나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트레이드 메이저들 같은 경우는 먹고 있는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자동차주를 팔고 어쩌면 IT라든지 화학, 정유주들로 갈아타는 경향이 좀 계속 뭐 매매를 통해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그 정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들이 좀 오늘 좀 많이 팔았어요. 70만 주 이상 모비스 판 거를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판 이유는 특별하게 뭐 쇼펀드에서 들어왔던 물량이 일단은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은 좀 과민 반응한 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항상 과민 반응이 들 때는 다음 날 정도 혹은 2, 3일 정도 있다가 단기 차익성 매물은 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차익성 매물을 확인하시면서 매매 이완 시점까지 같이 첨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양봉 확인 후 분할 매수, 특별히 그 양봉을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김준 팀장님은 혹시 오늘 뭐 문의 많지 않았어요? 일단 살까요, 문의? 예, 저희 손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자동차주를 최근에 좀 기피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도요타 사태라든지 아니면 일본 지진 이런 것들 때문에 반사이익을 많이 얻은 면이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쟁 업체들이 오히려 전열을 정비하고 현대차의 반격을 가는 그런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주는 사실 매수 쪽으로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가 오늘 이 현대모비스를 보시면은 오늘 이렇게 급락을 맞은 이유는 결국 실적입니다. 역시 예상대로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더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로 예상을 했던 영업이익률이 이번 4분기 실적 때문에 한 8%이 정도까지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게 됐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런 어닝 쇼크가 있다 보니까 외국계를 통해서 아주 매도 폭탄을 맞았을 정도로 하루에 한 8%, 7% 가까이 빠졌죠. 예. 네. 그리고 이런 그러면 자동차주는 사실은 오늘 이렇게 또 급락이 때마침 있긴 했지만 사실 그 앞서서부터 그렇게 추천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예, 뭘 추천?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아몰레드 관련된 IT들 이런 쪽으로 저는 추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지훈 팀장님이 또 뭐 유진테크 이런 종목을 한 2주 연속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 종목들은 지금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지훈 팀장님뿐만 아니라 박현상 대리님이 보는 관심 종목과 내일장 본격적인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팔기 시작했지만 싸지긴 했습니다. 이 정도에서 과연 하락이 멈출 것인가? 사면 좋을지 먼저 박현상 대리의 내일장 전략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을 뺀 지난주까지는 시장은 굉장히 상승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지금은 24포인트 빠져서 끝났고요. 시장 분위기 자체는 오늘 EU 정상회담을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오늘 굉장히 저는 지수에 대한 차트를 띄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지수 자체를 봤을 때 일단 뭐 약간 한 번 정도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누구도 할 수 있었던 차트입니다. 왜냐하면 200일선에 걸쳐 있었고 5일선과 200일선이 데드가 나느냐 골드가 나느냐 일단 뭐 누구라도 진행될 수 있었다. 어느 정도의 미국의 소폭 조정만 있어도 우리 코리아 같은 경우에 좀 빠질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에서 소폭 매도가 나왔던 걸로 판단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조정이 있는다면은 만약에 내일 혹은 뭐 이번 주 안에 1950에서 1980의 박스권을 뚫는 강한 왕봉이 있지 않으면은 옆으로 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종목을 찾아야 되긴 하겠지만은 일단 시장은 한동안 어떤 모멘텀이 있지 않으면은 옆으로 길 수 있는 횡보 장세도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지만은 뭐 이런 말씀에 더불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이번 주에 같은 경우에는 EU 정상회담도 있지만은 이탈리아 국채 만기도 있죠. 네. 31일 같은 경우에는 75억 유로 정도가 되고요. 2월 1일 같은 경우에는 258억 정도, 8억 유로 정도가 또 될 것으로 좀 점정치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봤을 때 미리 뭐 노출되었던 만기 같은 경우에는 원활하게 넘어갔었던 걸로 확인이 될 수 있겠고요. 뭐 EU 정상회담과 국채 만기가 같이 넘어가게 된다면은 이번 주 후반을 통해서 다시 재차 상승세로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쇼크를 통해서 시장 하락 시에는 기존 주도주였던 종목들을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할 수 있겠고요. 뭐 지금 CG에 써지진 않지만은 뭐 종목이 좋았던 낙폭 과대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하신다면은 여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생각까지 같이 들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예상했던 그런 조정이었고 옆으로 조금 더 옆걸음 칠 수 있는 그런 차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김준 팀장님은요. 앞서서 박석현 애널리스트는 수급 공백의 어떤 그 부분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예, 일단 저도 뭐 크게 다르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뭐 다 예상되었던 조정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낙폭이 크게 조정이 올 거라고는 잘 예상되지 않고 오히려 옆으로 기는 시간 조정을 더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보신다면은 혹시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최근 들어 최고점을 찍었던 1960, 70 여기가 시간을 좀 돌려보시면은 작년 8월 달에 크게 갭이 나온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수주간에 좀 이렇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조금 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러면 기관은 특히나 투신권은 물론 펀드 환매 압력도 지금 시달려서 어쩔 수 없이 파는 것일 텐데 언제쯤 화끈하게 좀 사줄까요? 기관이 물량만 받아주면은 사실 조정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되는데 외국인 오늘 사실 1,000억도 안 팔았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예. 이 투신권의 환매 압력이 좀 약해진다면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뭐 투신이 과연 언제 돌아설 것이냐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뭐 쉽게 예측은 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한 수주 정도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이 펀드 환매는 충분히 다 끝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수주 정도의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면은 이 기관들도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준 팀장님 오늘 전반적으로 I don't know 전략 펼쳐주고 계신데 잘 들었고요. 우리 박현상 대리님은요? 일단 뭐 대답을 드리기 앞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펀드의 뭐 매니저들이랑 저녁을 좀 먹으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설 이후에요? 좀 얘기를 하면서 말한 결과를 좀 그대로 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펀드들마다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제각각인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자문사의 등장으로 인해서 펀드 내 물량 자체도 종목들이 굉장히 좀 휘둘리는 경향이 좀 있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비스도 솔직히 모비스가 7% 빠졌다면은 한가 맞은 거랑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 판단 자체도요.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언제 그럼 살 것이냐 좀 단도직입 좀 물어봤는데 만약 2,000포인트가 넘어서게 되면 즉 시장의 참여자, 즉 펀드에 투자라는 경리펀드의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되겠죠. 소비자들은 1900포인트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 있을 때는 그래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은 소비자들 생각을 할 때도 역시 그래도 아직 장은 마이너스권이지 않겠느냐라서 시장 요구를 굉장히 좀 그나마 좀 묵살하는 편이 있긴 있는데 2,000포인트, 2,000포인트 넘어서면 9시 첫 번에 나옵니다. 9시 뉴스. 지금 9시 뉴스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시장 강하게 외국인 폭발적인 매수를 있어야 된다면은 투신권이라든지 자문사 입장에서도 그거를 좀 참지는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즉, 현금을 쌓았던, 현금은 굉장히 있기 때문에 뭐 투신사에서 50%가 현금이라고 쓰고 있고 30%가 현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금에 있는 거를 중소형 위주로 쏘면서 수익률을 올리려 하는 굉장히 큰 수익률 커브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뭐 팀장님께서 말씀한 논리가 맞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외국인들이 지금 200의 이평선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옆으로 기다갈 수 있는데 즉 2,000포인트 정도로 즉 우리가 옛날에 생각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 즉 펀드 투자자들 혹은 자문사 돈을 맡긴 어떤 소비자들 자체가 어떤 좀 시장의 수익률을 원할 때는 종목을 위로 쏘면서 즉 시가로 쏘든지 어떤 뭐 쏜다는 표현이 굉장히 좀
약간 뭐 속설적인 표현일 수도 아니요, 있는데 와닿아요. 예, 예. 일단 좀 쏴야 됩니다. 쏘는 현금이 있는데 아직 안 쏘고 예. 있는데 그건 그들만 리스크 관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2,000포인트 이상이 만약에 안착이 되게 된다면은 그 이후부터 상승은 아마 투신권에서 혹은 뭐 투신 및 자문사에서 일단은 대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정리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를 오늘 이슈로 준비해서 얘기를 길게 하면 좋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 참 아쉽네요. 어쨌거나, 예, 잘 들었습니다. 2,000포인트가 잘하면 그 투신권에 들어오는 아주 좋은, 그런 지수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 조금 더 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일부터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 공개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말씀을 마치신 박현상 대리부터 아까 모비스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모비스는 밑골을 달지 않고 저가가 어떤 종가인 음봉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보고 매매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일단 밑거래를 들어서 그나마 좀 시장이 상승을 접어들게 된다면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건 자동차주뿐만이 아니 자동차뿐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아까 팀장님께서 도요타 영업이익률을 얘기하시면 일단 글로벌 반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뭐 에너스티드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견해는 굉장히 틀 수가 있는데 도요타 영업이익률은 3%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현대차 같은 게 8% 9%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5%대 이상은 어떤 글로벌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글로벌 도약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 하에서 좀 단기 개념으로 보는 것보다는 중장기 개념으로 현대차를 매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21만 6천원 종가로 끝나는데 금일 종가부터 아시다시피 제가 잘 하는 것 같은 121선까지 할 수 있는 21만원까지 분할 매수를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이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장세주의 분위기가 굉장히 바뀔 것이고 목표가로 한다면은 24만 전고점 박스권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아침에 어떻게 예상 외로 EU 정상회담 뭐 결과가 좋든 뭐 그리스가 극적으로 타결이 됐든 해서 갭상승을 해서 갭상승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수급이 지금 기억을 해보시면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급이 증권사를 즉 거래소에 갔다가 증권사 HTS를 통해서 오는 거는 10시입니다. 10시 이후에 수급, 현재가 창에서 수급, 각 HTS가 다 있을 텐데, 증권사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HTS 통해서 매매할 수가 있는데, 급격하게 좀 만주 이상의 투신권 및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만 확인이 된다면은 위로 비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갭 상승할 때라도 그걸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할 매수하면 좋지만 갭 상승했더라도 수급이 조금 개인이 아닌 믿을 만한 메이저급 수급이면은 따라 붙어볼 만하다. 현대차가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김준 팀장님은 뭐 한 말씀? 현대차 아까 뭐 MS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도 중장기적으로는 이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단기적인 시각이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확실히 현대차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뭐 일본. 근데 박현상 대리님 이제 말씀은 중장기로는 하셨지만 어쨌든 이 관심 종목 편입을 노리는 전략은 사실 굉장히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는 거였는데 한 달요. 그렇죠. 근데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참 애매하게 진행이 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 주가 2월 달이네, 그죠? 지금 날짜 계산은 안 되는데 다음 주에 우리 또 차에 대해서 결과 놓고 얘기를 한 번 더 해도 괜찮겠죠? 그때쯤. 뭐 모비스도 같이 현대 모비스, 현대차 알겠습니다. 결과를 놓고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지훈 팀장님의 관심 종목은요. 차는 확실히 아닐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는 관심 종목을 현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시고 이런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보다 앞설 수 있는 건 현금 보유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뭐 뻔히 하락장이라는 걸 알면서도 팔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들이 팔아버리게 되면 더 큰 폭락이 나오기 때문에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현금화를 빨리빨리 할 수 있다는 게 이 유일한 장점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불확실성이 좀 커졌을 때는 현금화를 먼저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 팀장님 특별한 오늘 관심 종목은 없었고요. 그렇다면 오늘 현대차 얘기하신 박현상 대리의 기존 포트 보겠습니다. 종목이 조금 많아서요. 저희가 두 판 나뉘어서 확인해 볼 텐데 일단은 이러합니다. 넥산 타이어도 있었고 LG전자, 삼성 SDI, 대우인터, 하나케미칼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도 시장 기술적으로 올라올 거다 얘기하면서 10% 정도 편입을 시켜 놓으셨네요. 자, 여기까지 일단 먼저 좀 다섯 종목 확인을 해보면요. LG전자가 13.5%, 드디어 팔자를 보면서 목표가 도달했는데 상향. 대우인터도 3만원 지금 안착하고 있어요. 9% 남짓, 거의
근처 수익률을 내면서 목표가 상향. 코덱스 레버리지도 거의 13,000원까지 오늘 약간 빠져도 거의 12,000원은 넘겼습니다. 목표가 상향. 넥센타이어도 빠져도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케미칼도 역시 OCI와 키 맞추기 전략이었는데 10% 가까이 수익. 와, 박현상 대리님, 현대차도 이런 분위기라면 되겠어요. 일단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올라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률이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리 사준 외국인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과제를 슬슬 미리 좀 준비를 해둬야 될 것 같은데 AS 해주세요. 일단 뭐 기존에 포트 보시면은 넥센타이어랑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보유 전략을 했고요. 아직까지 목표가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보유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LG전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차트 보시면 아시다시피 200에서 다 뚫었습니다. 뚫고 윗매물을 왼부터 차트를 추가해보지 않으더라도 어느 정도는 8만원대 중후반까지 열려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로는 전 고점 부근인 88,000원 정도까지 좀 상향을 할 거고요. 88,000원 부근이 지금 정도 가격이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고점 부근 작년 7월 고점인데 일단 7월달에서 8월달 넘어가는 시기에서 78,000원, 아니 88,000원 정도 올라갔다가 좀 떨어질 가격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매물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88,000원까지 올리는 전략까지 취해봤고요. 그 다음 종목인 오랜만에 좀 말씀드린 대우 인터내셔널이죠.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상사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은 한 분기 1분기에 집중이 되는 것만큼 일단은 1분기까지는 보시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추천드릴 때마다 한 달 정도 되긴 했는데 일단 꾸역꾸역 좀 계속 올라가는 종목인 만큼 일단 목표가 부분까지 일단은 32,000원까지는 상향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인 레버리지 같은 코덱스 레버리지죠.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이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아직까지 바로 꺾이지 않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로는 13,000원이 좀 뚫었었죠. 13,400원 부분까지도 다시 상향하는 전략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그나마 좀 제가 가장 기분이 좋은 거는 가장 리스키하다고 느낄 수 있었던 화학주 중에서 하나케미칼이 오늘은 4% 정도 빠지긴 했지만은 아쉽네요. 아침 방송을 했으면 15%대까지 수익이 났을 수 있을 텐데 네. 일단은 뭐 하나케미칼은 3만 원 정도까지 거의 왔는데, 그죠? 거의 다 왔습니다. 일단 찍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한데요. 네. 일단 아직까지 이격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케미칼은 올라오면 좀 더 화학주인 건 화끈하게 올라올 수 있을 정도인 만큼 목가를 일단 3만 원을 보유를 하면서 좀 더 홀딩한 전략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동안 평균을 내보니까 6개 종목의 수익률 평균이 한 종목당 20%가 넘어가는 우리 박현상 대리님이십니다. 똑같이 LG전자를 포트에 갖고 계신 김지훈 팀장님도 기존 포트 한번 볼까요? 역시 목표가를 동일하게 8만 원 불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목표가 2달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호남석유, 프롬서티, 심텍을 얘기하신 바 있습니다. 호남석유 매수가 됐을까요? 자, 호남석유 안타깝게도 매수가 미도달, 2달만 됐으면 목표가 2달이셨을 텐데 안타깝게 됐고 심텍과 프롬서티는 조금 부진한 가운데 프롬서티는 빼시겠다는 의견. LG전자도 이 정도에서 이익 실현합니까? AS LG전자부터 시작해 주시죠.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이전에 8만 원의 이 목표가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빨리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저는 이 포트 상에는 저는 매도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좀 더 이렇게 보유를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남석유는 조금 안타깝게 됐는데요. 프롬서티도 일단 손절 터치로 포트에서는 빼시겠다는 의견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완성된 포트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박현상 대리는 오늘 현대차를 새롭게 좀 얘기를 하셨고요. 오늘 LG전자, 대우인터,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의 목표가를 모두 다 줄줄이 상향을 시켜주셨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대우인터, LG전자 목표가 상향된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지훈 팀장님은요. 네, 김지훈 팀장님은 오늘 새롭게 관심 종목이 없으셨고요. 프롬서티는 손절가 터치로 역시 빠지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박현상 대리 포트가 되겠고 대우인터, LG전자,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목표가 올려졌죠. 오늘 현대차 신규 편입됐습니다. 그리고 김준 팀장님은요, LG전자도 빼고 결국에는 심텍 정도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심텍 빨리 한번 주가 부진 만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를 13,700원 갖고 계시는 우리 김준 팀장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박현상 대리님 그리고 김지훈 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종목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밤 이후 정상회담 결과 어떨지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그래서 국채협상 결과 극적인 타결 헤드라인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